이 특질로부터 이제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우리는 우선적 효력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우선적 효력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이 물권은 채권이나 후손이 물권에 우선한다. 물권은 채권이나 후손이 물권에 우선한다. 이걸 이제 우선적이라 그러는데, 먼저 가장 기본이 우리 최근에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물권의 특질, 절대권, 상대권 할 때 제가 얼핏 가르쳐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을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채권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임대차 전속 중에 병에게 매각을 해서 등기 전에서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을은 임차권, 채권 가지고 있고, 병은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죠. 얘는 얘한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한테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에 입각하면은 존속 중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임차인은 건물 반환하고 거래에 나앉게 된다. 아까 얘기까지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 요 임차권이 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동일 목적물에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한마디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거는 절대권이니까 얘는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역으로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못하니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요게 워낙에 법학에서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에 관한 유명한 법격언도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요게 이제 유명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걸 나타낸 유명한 법격언인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유는 매매를 통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한 것은 물권 취득한 것이고, 임대차를 통해서 임차권 취득한 것은 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요리 표현하니까 이런 용어도 이제 여러분들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시험에서도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외가 좀 인정이 돼요. 이건 인문서기 때문에 외는 지금 설명이 안 됐는데,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외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잖아요. 존속 중에 양도가 되면은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하고 거래에 나앉게 되기 때문에 기간 만료시까지 얘가 사용도 못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보증금도 안 돌려주고 36개 나와버리면 전 재산도 뜯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먼저 우리 민법 621조를 보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 임차권 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요리 뒤에서 나중에 저 공부가 좀 되면은 이 민법 621조가 워낙에 중요한 조문이니까 이 숫자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되도록 공부가 되셔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는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채권이지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됐으면 마치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계약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번에 이 동일한 사안에서 여기 임차인이 임대인이 협력해서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딱 했다 치자그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했다 치자그만,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처럼 얘가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명도하고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가? 이번은 아니라고 말이야. 등기가 되는 경우는 마치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계약력이 생기고, 이 경우는 요 임차권이 소유권보다 먼저 성립이 됐어요. 등기도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역으로 얘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 내가 건물 사용수익권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반환 못하겠다, 역으로
반환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된 옛날 여러분 초창기 시험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등기된 임차권 의미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이 물건이냐 채권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 초창기 시험에 나왔는데 한번 해볼래요? 채권이에요. 물건 아니고 물건처럼 대항력만 생길 뿐이지 본질은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 하리수 생각하면 돼요. 하리수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무리 뭐 해도 본질은 남자죠. 그거 똑같은 거야. 따라서 이제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등기된 임차권도 여전히 채권인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을 보니까 채권이 물권의 역으로 우선한 현상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예외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거예요. 왜냐? 임대인이 등기 협조를 안 해줘요. 이유는 뻔해요. 만약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방금 본 것처럼 얘가 매수를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매수했느냐? 지금 당장 이 건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등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을 뿌리기 때문에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얘가 사용 수익을 해요. 그럼 나는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런 등기부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런 건물에 얘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하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등기 협조를 안 해줘요. 따라서 이제 민법 621조만 가지고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니까 여러분이 생활상시로 알고 있는 각종 특별법이 그래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컨대 저 건물이 주택인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얘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내가 소유자니까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게 되면 요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사용수익권 가지고 생각 반환 못하겠다. 반환 거절하니까 기간 만료시까지 주택 임차는 충분하게 사용하고 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도 나중에 배우지만 누구로부터 돌려받을까요? 종전 임대인 갑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로부터 보증금도 반환받으니까 완벽하게 보호가 되죠. 근데 주택임대 보호법도 한 가지 한계가 있더라면 요거는 이제 인도받고 이제 전입신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목적물이 주거용건물 단에서 이 법에 적용이 되니까 종래 영세 상인들, 영업용 건물을 빌려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들이 그동안 법의 보호밖에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상가 임차는 건 이런 건 전혀 보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근 2001년도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요게 저 상가 건물인 경우는 인도받고 전입신고가 아니라 뭐 하면 되나요? 사업하려면 사업자 등록 내야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 대신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똑같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상가금을 팔았다 임차권 주장에서 반환 거절한다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고 똑같이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예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공이 요 임차권이 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소유권보다 채권이 우선해 버리잖아. 반환 거절하니까 이런 게 왜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줄거리 딱 잡아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나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은 후순위 물권에도 우선하는데 지금부터 또 집중을 바짝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물권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 번 주식해 준 데서 알 수 있다시피 물권은 물건을 뭐하는 권리다? 독점해서 지배한다. 그러니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다.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그래서 나온다.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는가? 지금부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첫째,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린다. 그러면
아까 물권 8개 중에 용익물권이 있었죠. 이 용익물권이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이라고 말이에요. 해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땅이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의리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얘가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를 갑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상권자는 임차인하고 똑같은 애요. 임차권하고 지상권은 똑같은 건데 딱 한 끗 차이예요. 임차권에는 민법상 뭐이고 권리 종료가 채권이고 지상권은 뭐이고 물권이고 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또 하나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왜 비슷한 권리인데 민법에는 판을 채권으로서 나무거 어차피 빌려 쓴다면 똑같은 건데 채권으로서 임차권도 두고 있고 물권으로 지상권을 두고 있을까요? 빌려 쓰는 사람한테 뭐 하라고? 선택해서 자기에게 맞는 거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라고 이 품목을 깔아놓은 거예요. 또 의문 갖지 마시고 고개 쫙 펴들지 마시고 물건도 어째요? 구두방 갔는데 구두가 여러 개가 있어야지 골리기 좋잖아요. 이렇게 내 취향에 맞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권리도. 근데 이제 지상권은 물건이고 따라서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권 등기를 놓게. 그래서 이제 얘가 지상권자다. 그러면 토지 빌려준 갑이 지상권 설정자다.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에 건물 지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상권은 분명히 용익물권 물건이에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이 얘한테 토지를 빌려줬다 그래서 이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겠죠.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니까. 그럼 벌써 보세요. 이 토지 한 개 위에 동일한 토지 위에 지상권 설정자는 여전히 소유권 물권이죠. 물권 가지고 있고 빌려 쓰는 애도 지상권 물권 가지고 있고 한 개의 물건은 한 개의 물건만 성립하는데 벌써 물권 2개가 동시에 성립했죠? 안 맞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시간 중에 자주 써먹는 이런 사례들 아까도 나왔다시피 지금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잔다. 얘가 저당권 설정해 주라 돈 빌려줄게.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저당권자 갑. 현재 상태에서 소유권은 그대로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보유를 하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도 물권 2개가 성립됐잖아요. 동일 목적물에 저당권도 담보 물권이니까. 그런데 저당권이거나 목적물 점유를 우측 저당권 설정자가 하다 보니까 얘가 이 토지를 직접 사용을 안 하고 제3자 병에게 또 빌려줘서 얘가 방금 얘 들어준 용익물권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여전히 소유권은 을이 보유하고. 그럼 보세요. 한 개의 물건 위에 채권자 갑은 저당권이란 담보물권 취득했고 병은 용익물권 지상권 취득했고 소유권이란 물권은 여전히 을이 보유하고 있고 물권 1개가 동시에 성립했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 토지는 지상권자가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일물일꾼 원칙도 보다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한 개의 물건에서 하나의 물권만 성립하는 것이 분명히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식구가 하나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한 개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동일 목적물의 소유권 2개가 동시에 성립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또는 지상권 2개가 성립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이 말을 뒤집게 되면은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한 개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동일 목적물이에요. 한 개의 물건이 양립이 가능한 물건은 동시에 수개,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양립이 가능한 물건은 뭐가 있느냐? 2가지 유형이 있다겠어요. 첫 번째 위에처럼 소유권하고 각종 제한 물권. 요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동일 목적물에 양립이 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제한 물권은 글자 그대로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런 걸 제한 물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원래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그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 권능을 떼어서 이 위에다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이었다. 그런 의미라고 말이야. 따라서 지상권자는 기간 만료시까지 토지를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하고 얘가 처분권은 없죠. 가부토지 얘가 처분 못 한다고 말할게. 대신 처분권 등을 비롯한 나머지는 그대로 누가 갖는다? 갑이. 그러니 사용수익 처분 권능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은 지상권자 을에게, 나머지 처분권 등을 비롯한 나머지는 그대로 갑 소유자에게. 요게 소유권의 내용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목적물의 병존이 가능하고,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이자의 사용수익권 등을 뭐한다? 얘가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한물권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양립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우선하느냐? 논리학적으로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게 되겠죠. 제한물권의 특성상. 얘는 이자 사용수익권 등을 제한하는 거니까. 이 말은 이걸 말할 것이고, 이 제한물권 지상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 말은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이나 반환 청구했을 때 얘가 지상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요 이야기인데, 제한물권 특성상 이자 사용수익권 제한해야 되니까 당연히 반환 거절하고 이 이야기고, 밑에의 경우 이처럼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첫 번째 원칙, 제한물권의 특성상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우선한다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저당권처럼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저당권과 같은 경우에 다른 물권하고 양립이 가능한데, 만약에 저당권자가 토지를 직접 점유해서 사용하면 얘가 토지를 얘한테 빌려줄 일이 없죠. 그럼 이게 동시에 성립할 일이 없을 건데, 요거는 이제 목적물 점유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물권하고 양립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두 번째 기본 원칙 딱 정해졌어요. 시간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요. 예를 들어서 밑에 사례도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하는 사례인데, 요 경우에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그러면 저당권이 지상권에 우선한다 그 이야기인데, 시험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면 외워서 맞히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걸 묻는다.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지. 따라서 채무자가 얘한테 1억 원을 변제 안 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인 토지를 경매하겠죠. 해서 A가 낙찰을 받았다. 이때 나중에 설정이 된 지상권자, 이 지상권이 존속하는가 소멸하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만약에 존속하면 얘는 지상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토지 계속 사용할 것이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가지고 얘한테 대항 뭐하니까 경락인, 참고적으로 중개사법 실무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낙찰받은 애를 경락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도 매매의 일종으로 봐요.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이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락을 매각이라고 부르고. 근데 요거를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하면 공부 참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매수인은 둘이 건물 매매했다 요 매수인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어디가 매수인이 있을까 또 그럴까 봐서 당분간은 경락인 매수인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지만 나중에 실력이 늘면 매수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대항 못하니까 반환한다는 소리고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나중에 성립한 지상권은 경락과 동시에 매각과 동시에 후순위 지상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 말이렇게. 따라서 얘는 지상권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토지 반환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토지는 낙찰자가 얼마나 낙찰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상권이 소멸이 되고 토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바꿔보라 그 말이렇게.
지상권이 먼저 성립했다. 요렇게. 나중에 저당권을 성립했고. 그러면 또 똑같이 당연히 이제 표현은 지상권이 우선한다. 요리 표현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실력이 늘 수가 없고 지상권이 이제 우선하니까 또 똑같이 돈 안 갚았다. 저당권자가 경매했다. 낙찰이 됐다. 토지는 지금 지상권자가 점유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지상권이 경락과 동시에 소멸이 되는가? 시간상으로 이게 먼저 성립했기 때문에 경락이 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뭐 하게 돼요? 이번에는 존속하니까 얘는 지상권 가지고 매수인 경락인에게 내가 지상권자다 토지 반환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는데 공부를 한 번에도 한 사람 알겠지만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예요. 어떤 거는 30년 이상짜리 됐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얘는 토지를 이제로부터 반환을 못 받아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따라서 이런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특히 요 주위에서 권리분석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간서로 먼저 성립됐기 때문에 우선한다. 요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기본 골격인데 이 기초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렇게 물권은 일단 채권에 우선한다. 기본 원칙이다. 근데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차권이 물권에 우선한 외적인 경우도 이렇게 인정이 된다. 줄거리 딱 잡고 그 다음 물권은 후순위 물권에도 우선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목적물 위에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양립이 가능한 물권이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그 유형이 대표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 다음에 저당권과 다른 물권이 양립하는 경우다. 먼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양립하는 경우는 특성상 제한물권의 성질상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그 유형의 경우는 시간서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애우란 소리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을 딱 잡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이어서 지금 우리 뭐하고 있어요? 물권의 일반적인 효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효력이 절대권한 특질로부터 도출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저 마지막에 이야기했다시피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역으로 누구 침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다. 이 특질로부터 도출되는 물권 효력을 물권적 조건 그러는데 이 물권적 조건도 앞으로 지겹도록 표지에 나와요. 지겹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나올 때마다 설명 못 해준다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이 단계에서 감을 정확히 잡아 넣어야 되고 먼저 개념만 놓고 보면은 이제 소련말처럼 들리는데 이 물권이 침해를 당했거나 또는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 또는 일정한 예방조치 취해달라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조건으로 한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절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권적 조건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자 말이야. 통상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어떻게 물권적 침해가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재에서 참 지겹도록 나오는 권리들인데 이 물권적 조건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참 지겹도록 나온다 교재에서. 여기 이제 반환 청구권은 이해놓고 보면 속된 말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여기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거나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글자 그대로 침탈, 뺏어간 물건 반환에 다오, 반환 거부하고 있는 물건 반환에 다오 청구하는 것이 물권적 반환 청구권. 갑이 휴대폰 소유자, 을이 갑 휴대폰 뺏어갔다. 점유 침탈. 뺏어간과 동시에 갑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했다. 법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 야 인마 내 휴대폰 돌려다오. 이런 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반환 거부 방법으로 침해당했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존속기간 만료됐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거부하고 했다. 반환 거부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한다. 법에 법자도 모르는 애도
야, 기간 끝났다, 내 건물 팔아내라. 이런 거 이해 못할 사람 어디 갔어요? 방해자가 청구권, 점유, 침탈,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방해자가 조건. 대표적으로 종래 시험에서, 물론 요즘에도 이제 많이 물어보지만, 이런 경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리라는 아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권한이란 말은 첫 번째 쪽에 가르쳐 줬네요. 권리와 구별을 개념으로 권한이란 말 갖고 놀고, 저번에 대리권 할 때 또 나왔으니까 권한이란 말은 지겹도록 나오니까 갖고 놀아야 돼요.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못 알아들으니까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 건물 지었다. 그러면 얘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 건물 지었으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다. 법의 법자도 모르는 갑도 야, 내 땅에다 건물 뭐해라? 철거해라. 이런 게 방해자가 조건. 이것보다는 앞으로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래자 뭐 건물 철거 청구한다 이런 게 저 방해자의 조건 일종이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런 게 당락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뭐이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 시간 중에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줬어요. 예컨대 또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런데 얘가 등기소를 이조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야 임마 내 땅이다. 그러니 등기 없애달라.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인데, 이 경우에 종래 소유자 갑이 원인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을에게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등기 말소시켜달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갖고 놀으려고 말이야. 이것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방해자가 청구권의 일종이라 그 말이야. 얘가 원인무효 등기를 함으로써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를 했죠. 그러니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 그게 곧 등기 없애달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철거 청구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하수들이고 이것 갖고 시험 당락 좌우되는 거 아니까 이런 것도 물권적 방해자가 조건 일종이다. 이걸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원인무효 등기돼서 말소 청구하는 거. 그 다음 여기 저 방해방 청구권은 원래 위에 두 개, 반환 청구권하고 방해자가 조건은 여기 예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빼앗겼다, 내 토지와 아가 건물보다 짓고 있다,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침해 상태에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예방이란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당한 것은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만 있다고 말이에요.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우리 실생활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인근에서 건축업자 을이 건축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심굴 깊이 파들어 간다. 갑, 현재 내 건물에 붕괴된 것은 아닌데 얘가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건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그 이야기. 누가 안 가르쳐도 득달같이 건축업자에게 달려간다. 야 이 새끼야 내 건물을 무너지려고 한다. 뭐 해라? 지방공사 철저해라. 공사 중재해라. 이런 게 뭐이다? 방해 예방 청구권. 누가 안 가르쳐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상식이잖아요. 누가 법 공부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다만 뭐는 몰랐을 뿐이라고 말은. 이렇게 철거 청구하고 예방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내 뭐라는 것, 권리라는 것, 이것만 모르고 살았잖아요. 상대방은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 의무가 있다는 것만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권리 의무라는 거. 왜?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그런 게 걸리고 상대방 의무 부담한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철거해라 그런데 만약에 철거 안 하면 이제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철거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고, 의무자 의무이행 안 하면 국가 공권력 동원해서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땡. 이거 법 공부 전부잖아. 얼마나 쉬워요. 그 법을 외우느라고 욕 보시고. 어? 너무나 쉬운 것들 배우잖아. 민법하고 괴로는 상식으로 풀면 과락은 면해요. 민법하고 괴로는 일적 상식으로 풀면. 외워서 풀면 10점도 못 맞고. 이해했다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물권의 조건의 법적 성질 내어서 종류 밑에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하고 가자 말로. 이것도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보고 이걸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물권의 조건이 뭔지를 안다면 시험을 떠나서 워낙에 시험에서 집중 출제도 하지만 원래 이제 이 물권적 조건이 왜 인정이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권적 조건이 왜 인정이 되는가. 그거는 유식한 표현을 빌리면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갑이 지금 휴대폰 소유자인데 이 휴대폰을 우리 뺏어갔어요. 침탈 이렇게. 그러면 원래 나는 소유권이나 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절대권이니까 내가 소유자라는 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었는데 얘가 내 휴대폰 뺏어갔는데 야 인마 내 거 돌려다오. 이게 물권적 조건이죠. 그중에 반환 청구권. 요걸 행사를 못하면은 내가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내 소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뺏어갔을 때 야 인마 내가 소유권 반환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 물권이 물권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물권하고 물권적 조건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걸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서 이게 따라다니는 거니까 물권이 이전이 되면 물권의 조건도 따라서 이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사례 등으로도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요.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를 했고 내 땅에다 건물 철거하라. 현재 상태는 얘한테 청구하고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갑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건물 지어놓은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 병하고 전 소유자 소유권 양치는 전 소유자 갑하고 누가 얘한테 건물 철거하세요 물권적 조건 행사합니까? 그 이야기는 그냥 상식으로 해보자 그 말이야. 자, 1. 소유권을 향실한 갑이 쫓아갔어요. 건물 짓고는 얘한테 가서 건물 철거하세요 철거 청구했다 치자 그 말이야. 그럼 이 건물 철거 들어가면 얘도 수천만 원 돈이 날라가는데 당연히 물어보겠죠.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왜 철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근거를 대야죠. 이러니까 철거하라고. 근거 댈 게 없잖아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머리 끄적끄적 하고 있겠죠. 그러면 망치로 못질하다가 머리통 그래서 얘가 간다고 말할게. 철거하라고. 또 묻겠죠. 왜? 그럼 얘는 뭐라고요? 당장 내가 뭐니까 소유자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철거할까 이렇게. 따라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의 조건도 따라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물어봐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말을 민법 뭐 사례를 통해서 하고 말을 엄청나게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어떤 한 구절을 딱 외워버리면 문제 못 푼다고 말이에요. 그 생뚱사면서 이해만 하면 뭐 똑같은 얘기니까.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한다 뭐한다? 못한다. 따라서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다 같은 의미죠. 여기까지만 좀
이해를 하더라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요 파트가 물권법의 꽃이고 시험 출제 비중도 억수로 높고 이 물권 변동이 부동산 등기법 총론하고 중복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을 이해하면 등기법 총론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요거 한 줄 배웠다 오는데 1억 번 이상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법은 실체법이다. 따라서 권리무 법률 효과에 관해서 배운다. 근데 민법은 권리번유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의무보다는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법도 서술이 되어 있고 이거를 권리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률 효과는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 발생,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각걸 두 사람이 건물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런 계약이 원인돼서 소유권 이전은 뭐 생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잠깐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앞에 공부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만 이런 예를 잠깐 들어줬다 말이야. 이 갑이 만약에 건물 소유자인데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이 되어버려.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더라. 근데 이 경우는 자 부자지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피상속인, 상속인, 부자지간 사이에 이와 같은 계약관계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이처럼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계약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 한마디만 딱 하고 그러나 우리는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률 행위니까 중개업자는 이 계약의 성사들과 알선의 여부를 아니까 우리는 중개사 민법에서는 집중적으로 법률 행위에서 어떻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것만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권법을 배울 때는 이 권리를 물권법이니까 무엇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자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소유권이 뭐예요?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는 뭐로만 바꾸는 거예요? 권리 변동을 무슨 변동으로? 물권 변동으로만 딱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이 물권 변동도 대부분 법률 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배울 때는 젓가락 하나를 여기에 더 얹은다.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흔히 법률로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은 그러는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아까 말하면 법률로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요거를 물권법에서 물권변동 별 때는 추가시켜서 공부를 해요. 요거를 추가시켜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저번 시간에 결론을 내렸어요.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물권의 존재를 제3자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건물 매매를 한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이전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전이 돼야 돼요. 이건 등기해야 된다 말이야. 따라서 법률 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뭘 해야 되느냐? 공시 방법 갖춰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공부를 한 번에 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런 상속의 경우는 등기해야지 소유권 넘어가나요? 아니면 피상속에서 사망하기만 하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표 소유권 넘어가나요? 이 경우는 뒤에 나오지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 경우는 뭐가 필요 없어요. 공시 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 공시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시 방법 차이 때문에 물권 변동 원인에다가 요거 하나를 추가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아무래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여전히 중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한 문제 정도가 이 대목에서 나오니까 우정추를 하니까 그것만 좀 살짝 체크하면 되고 중심은 이제 위에다 잡고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매매 예를 들어줄 때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매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고 중개 대상물은 부동산에 하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례는 항상 부동산을 예를 들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권법에서 물권변동 볼 때는 그 객체도 또 구별해야 돼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하는 것을 부동산을 객체하는 것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고 이렇게 노트북에 대해서 매매했다. 노트북은 동산이니까 이게 이제 동산 물권 변동인데 소유권 등이 넘어가는 거를 그러면 왜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을 공부할 때는 객체도 부동산이나 동산을 구별하는가? 이유는 또 똑같아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 방법은 등기죠.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노트북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도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으려면은 노트북에 대한 점유가 이전이 되면 돼요. 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인도라 그러죠. 등기가 아니고 인도하면 소유권 넘어가요. 이 동산은 공시법이 뭐이다? 인도. 이 공시법의 차이 때문에 물권법에서 물권변동 공부할 때는 이 객체도 구별하고 물론 물권변동 원인은 똑같이 두 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자 이제 여기 부동산이구나 공시법 등기니까 이건 등기해야 되고 상속일보다 밑의 경우는 이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고 여기 이제 법률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공시법이 인도니까 인도해야 물권 변동을 하고 상속을 비롯한 법률 이거 똑같이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동산 물권 변동은 공시법과 갖출 필요 없으니까 인도 없이 물권 변동을 한다. 이렇게 물권 변동 체계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이 동산 물권 변동도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2009년도 그게 19회 시험인데 19회 시험 때 통상 동산 물권 변동도 한 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나온 거는 뻔한데 요때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나오고 19회 시험 때 민법 한 과목이 어렵다고 또 수도권에서 시험에 낙방한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열심히 데모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민법 실력이 출중한 사람은 1, 2차 동차로 동시에 엄청 합격을 했어요. 물론 학원마다 편차는 엄청났지만 어떤 학원은 수십 명인데 어떤 학원은 서너 명 붙고 그러니까 민법 실력이 없는 선생한테 배운 학원은 걔 박살 났고 그 사람들도 6개월 동안 대모만 하고 세월 다 오는데 그때 저 꽃을 잡은 이거였어요. 동산은 중개대상물 아닌데 왜 동산 물권변동 시험에 내냐 이렇게. 그래서 짜증나니까 19회 시험 이후에는 시험범위는 들어가나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동산 물권변동에서는 옛날에 한 문제 나왔는데 따라서 우리도 이제 여기 부동산 물권변동에 전력 투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조문 하나를 머릿속에 약물딱지게 외우셔야 돼. 아마 등기법 공시법 선생이 신신당부한 건데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 물권변동을 하는데 요게 민법 186조에 요즘 등기법 공부 한 번 했나요? 요거 들어봤나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전 한 통 하면 금방 뽀록 나요. 밑에 상속은 187조예요. 등기법 선생이 우리 선생법은 다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민법에서 물권법이나 기초가 없이 등기법 공부하면 등기법 선생이 너무 힘들어요. 물권도 모르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민법 선생님 제발 부탁이 이거요. 선생님 민법 선생님들 186조 187조가 뭔지 먼저 가르쳐서 보내라고 등기법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강하게 편하다고. 그만큼 중요한 이 두 개 조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의 186조 상속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108조 요 두 개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집중 나오니까 그러나 체계상으로는 이렇게 됐다가 염두 두고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물권 변동을 집중적으로 배우자. 그럼 이 체계를 자 물권 변동을 틀 잡고 여기 살 붙이는 거니까 요 두 개 조문에다 살 붙이는 거니까 체계는 항상 잡아야 되고 제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물권 변동 의 읽으면 되고 물권 변동 원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민법 첫 시간부터 가르쳐준 거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왜 공시가 필요한가 가르쳐줘서 읽어보면 되고 뒤에 넘기세요. 공시 원칙은 글자 그대로 요 공시 원칙이요. 요 공시 원칙은 물권 거래를 할 때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공시 방법을 갖추고서 물권 거래를 해야 됩니다. 공시 방법 갖추세요. 이게 공시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시 방법에는 자 부동산은 동그라미 A번 공시 방법의 등기죠.
자, 동그라미 B번 보세요.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이런 거는 첫 번째 주에 가르쳐줬네요. 물건 할 때 간수법상의 공시 방법이 뭐?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경우도 있죠. 명인 방법에 그 뿌린틈으로 나와 있으니까 뿌린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 그 다음 동사의 경우는 그 첫 줄 아까 가르친 것처럼 뭐 한다 인도가 공시 방법이겠죠. 이렇게 이제 공시 방법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공시 방법이 간풋하잖아요. 왜? 물건의 종류 8개를 딱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공시원칙의 실현에 관한 입법주의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잠깐만 칠판을 보자는 거요. 자, 지금 이제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라는 걸 아실 것이고 동사는 인도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미분리 과실은 간수법상 인정되는 공시 방법, 명인 방법 등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인도하는 거하고 명인 방법, 공시 방법 아주 간단해요. 인도는 하나 가져가라 하는 거고 명인 방법은 살림메타 표절 받고 입상금지 소유자 홍길동 말뚝 박아 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공시 방법 갖추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번거로울 것도 없고 비용 들어갈 것도 없어요. 용산 전자상가에 내가 노트북 하나 주문했다 택배비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안 그래요. 공시법에 등기다 보니까 등기 비용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고 등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번거롭기도 하고 하다 보니 물건 거래를 할 때는 공시방법 갖추고서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거롭고 비용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물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공시방법을 갖추도록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공시방법을 갖추도록 강제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불이익을 주어서 공시방법 갖추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옛날 시험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도 의사주의, 형식주의 기본 내용하고 심지어 장단점까지 초창기 때는 시험이 내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안다고 전제하고 그 위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의사주의, 형식주의 자체는 시험에서 별반 출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확히 깨우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는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불란서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 불법주의 요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공시방법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따라서 대항요건주의 요리 이야기하고 또 형식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형식주의는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독법주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요 깔긴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속이는 게 진짜 한자 맞아요? 요 약자로 독자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요걸 이렇게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대충 또 쓰니까 선생님 그냥 우리가 글자 모른다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농담을 그러는데 내 농담으로는 받아들여 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실제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성립요건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자 간단히 제목을 보자 말로 의사주의 그래서 자 목적은 이거요. 이런 공시방법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시방법 갖추는 것이 당사자는 비용도 소요되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공시방법 갖추지 아니한 자도 있다. 그러면 물건거래 안전을 해치니까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공시방법 갖추도록 강제하자. 자 목표가 요거예요. 이때 이제 의사주의는 글자 그대로 의사주의 그랬으니까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의사주의 그래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시방법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건 변동이 일어난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의사주의는 지금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이행기가 도래해서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합의 요게 곧 의사표시당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있으면 등기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 변동이 라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본다. 글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을 매수인은 의사주의 하에서는 등기 없이도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매도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공식 방법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강제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 경우에 그럼 등기 공식 방법 갖추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얘가 불이익을 입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의사주의에서는 이렇게 공식 방법 갖추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주느냐, 이렇게 불이익을 주어버려요. 혹시라도 등기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이 토지를 병에게 다시 이중으로 매매를 해버렸어요. 해서 얘한테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을은 등기까지 이전받지 못하는 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해버리고 얘는 소유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신 이렇게 등기 안 해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소유권 잃어버리니까 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제발 뭐 하시라, 등기하시라, 이렇게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주의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 의사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동시에 단점이 뭐냐 그러면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생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 사이 대내적으로는 등기 없이도 얘가 일단 소유자가 되니까 등기 없이도 얘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런데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까지 이전받지 못하는 한 소유권을 얘한테는 또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아니다 분열이 생기잖아. 이게 의사주의요. 그럼 형식주의는 이제 글자 그대로 형식 그랬으니까 의사표시문 했어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아니라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라는 형식 갖춰야지 물권명을 한다. 이게 형식주의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할 건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합의 의사표시를 1000만 번 하고 토지를 얘한테 인도하고 얘가 잔금까지 다 줬다 하더라도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물권 변동이 아니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따라서 형식주의는 의사주의보다도 이 공식 방법 갖추지 않는 자에게 직방으로 불이익을 줘버려. 왜냐? 당신 아무리 이런 의사표를 1000만 번 하고 토지 인도받고 잔금 다 처리했어도 등기 갖추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제발 뭐 하시라, 등기하시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 물론 이 경우는 의사주의가 똑같아요. 이 갑이 토지를 등기 가지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이중 매매해서 등기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 없는 한 얘한테도 소유권 주장을 못해요. 따라서 형식주의의 뛰어난 장점이자 특징은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이 안 생기고 등기 없이는 얘한테도 소유권 주장 못하고 얘한테도 소유권 주장 못하니까 법률관계가 획일적이 된다. 이게 형식주의. 이 정도면 딱 이해하고, 우리 민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두말할 것 없이 의사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이에요. 뭐를 이해를 하느냐. 지금 우리 민법은 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인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칠판에 써놨다시피 법률 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와 물권 변동이니까 형식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형식주의는 채택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법이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가 채택된 건 아니고, 상속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법률로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는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갑이 부로서 토지 소유자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이 상속인, 예컨대 자식놈에게 이전이 돼요. 이렇게 등기 없이도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물권 변동이라는 경우는 등기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등기하고 상관없이 소유권이 바로 나한테 넘어오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의사주의를 우리 민법에 채택한 것인가? 요거 아닐 거라도 조심하라고 말이야. 이거를 내일 모레 시험장 갈 때까지도 선생님 제가 이제서 민법이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새로운 발견한 것처럼 선생님 이게 등급시 물고문이라니까 이게 의사주의라는 걸 내가 그동안 몰랐네요. 그래서 나 뒤로 나자빠졌어. 이거 새로 깨우친 거 아니고 엉망이다 뻗다 이게 의사주의 채택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의사주의는 등기 없이 물권 배우라는데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부동산 물권 배우는 등기 없이 물권 배우라니까 이게 마치 의사주의를 채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의사주의를 채택한 게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법공부 잘하는 비결은 전제 요건을 항상 전제 요건이 있을 때 그 전제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의사주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이것다는 합의를 딱 했어요. 이행기 도래해서 소유권 넘겨달라 알았다. 요 합의까지 딱 이루어졌어요. 요게 의사표시라고 한 말이에요. 여기까지 전제한 다음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일을 한다. 요걸 의사주의 그래요. 아니다. 이 경우에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일을 한다. 이게 형식주의야. 따라서 의사주의 형식주의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형식주의 의사주의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니까 형식주의 의사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거나. 이 말 어떻겠나요? 따라서 정리 정도를 하면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 기본 입문서 이게 정확하게 안 써져. 이건 정확히 써놔야 돼. 아무리 입문서라도 이게 정확히 설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이 모든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한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을 비롯한 법률로 규정한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의사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죠. 자, 형식 채택이 되어 있고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 필요 없죠.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의사주의를 채택한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나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에 기억의 성립요건이 형식주의 마지막 구절에 동그라미 기억번에 현행민법은 형식주의에 해당한다. 그 말 한마디만 써져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까지를 좀 이해를 하라 그 이야기요. 지금 그 책에는 형식주의에 해당한다 그 말만 썼으면 안 돼. 민법 이해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정리 정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의사주의 채택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되고 좀만 쉬었다 하고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186, 187조는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